우리 한국 경제가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1980년 이때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IMF 외환위기가 음,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었죠. 세 번째는 2008년 글로벌 네. 금융위기, 경제위기 있었죠.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었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다. 음, 그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지. 어쨌든 하향 조정 되든 안 되든 1.7이나 1.2나 요 정도 숫자는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숫자니까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지 뭐를 경기 침체라고 합니까?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말씀 계속 드려왔고 작년부터 그리고 23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다 경기 침체 현상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경기 침체 온다는 것이 위협적인 소리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경기 침체 온다. 밖에 비 오니까 비 온다고 할 뿐인데 그걸 비 오는데 비 온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왜 위협적으로 얘기합니까? 라고 판단하냐 이거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워서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 경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2020년에 이런 심리 지수가 경제 위기인 거예요. 팬데믹 때.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L자로 꺾이죠. 침체. 근데 침체는 L자로 꺾이는 거예요. 그 심리도 L자로 꺾인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지지분진하게 움직이죠. 한국 경기에 대한 판단 자체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침체 자체는 이미 용인된 거고 유인한 거고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야 물가가 잡히니까 음, 유인한 수준의 경기 침체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좋고 호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중앙은행에서 예상한 그런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고 유인된 수준이 이미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경기가 뭐 완전히 꺼져가지고 시스템 리스크나 경제 위기로까지 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어쨌든 이런 기준금리 동결 행보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추가적인 인하는 당장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는 것이 그 물가, 또 경기, 또 한 가지가 이제 금융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국내 금융 불안 상황은 좀 어떠한가요? 네, 금융 불안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리면서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안정 상황에서는 비은행 업권별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진다라는 뜻인데 많이 불안해진 상황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연체율이 상승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연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혹은 기업 부채가 연체가 나타난다. 못 갚는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게 연체인 거고요. 연체가 3개월 연속이 되면 그건 부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늘어나는 부실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그리고 비은행 업권별 총자산 이익률을 보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이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는데 비은행 금융기관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이게 네. 3대 금융사인데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 그 밖에도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진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제가 강조했었던 게 중소건설기업들이 좀 위험하다. 특히 지역, 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한계 기업, 부실 위험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급격히 늘어나죠. 특히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한계 기업이. 그리고 수도권보다도 지방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네. 있죠. 부실 위험 기업도 같은 트렌드입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소기업이 크게 위험한 상황이다. 건설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 중에서 제가 지역별 미분양주택 주의 같은 거 계속 네.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 것들도 지역에 대구나 경북이나 충남이나 이런 지역에 한계 기업이나 부실위험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미분양주택 건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비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PF 대출 잔액이 쌓이고 그 중에 특히 연체가 쌓이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금융시장은 부실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한국은행은 특히 이 금융 안정 상황을 굉장히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는 거고 경기도 침체 국면인 거 맞지만 뭐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만큼까지는 아니고 근데 경기 침체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가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도 좀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금융 안정 상황은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네.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잃는 건 잃고 뭐 얻는 건 얻는 것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재정 정책은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음, 뭐 자영업자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통화 정책은 마치 비와 같아서 아, 재정 정책은 호수예요. 호수로 물 주니까 물을 네. 줘야 될 그 식물에게만 물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음, 비는 어떤 특정 식물에게만 줄 수 없어. 이쪽 나무는 물을 더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물이 꽉 찼어요. 뿌리가 지금 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나무는 물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나무를 구분해 가면서 물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화 정책은 그러해요. 네. 어떤 건 포기하고 어떤 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금리 인상해야지 왜 동결합니까? 인상해서 빨리 물가 잡아야 되죠. 근데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감해서 금통위 위원들은 비를 뿌려야 될 시점이냐. 뿌렸을 때 더 취약해지는 나무도 있고 물이 더 와야지만 하는 상황에 있는 나무도 있지만 여러 나무를 다 같이 고려해서 타겟티드 팔러시, 표적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네. 금리는 한 방향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영향은 긍정도 부정도 다 있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진단한 그 여러 가지 근거에는 주로 금융부실이라든가 부동산 PF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는 경향, 그리고 경기 침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두려운 경향, 상대적으로 물가는 또 잡히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그냥 벌어져도 뭐 견딜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경향, 이렇게 함축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동결 결과가 물가, 경기, 금융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인 아, 거군요. 그렇죠. 예.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동결인데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이제 동결 기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역시 금리 인하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오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물가를 놓칠 수 있다는 사인을 줄 수 있거든요. 아, 물가 다 잡혔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고 경제 주체들에게 이제 투자해도 되네. 기업에 투자. 그 이제 소비해도 되네. 이런 사인을 주기 때문에 다 잡으려 했던 그 물가마저 놓칠 수 있고요. 그 밖에 물가 불안 요인들이 아직도 상존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물가 불안 요인을 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RB 커머디티 인덱스로 원자재 가격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 이게 물가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월 이후에 이 CRB 인덱스가 다시 치솟죠. 이 치솟는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원자재 가격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지배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물가 불안 요소로서 국제 유가의 반등, 감산 합의 네. 이행 이후로 감산 합의 이후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거, 그리고 원유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 물가를 잡는데 녹록치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건 불안 요인이고요.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죠. 이런 흐름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물가 불안 요소로 계속 자리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물가 잡히려면 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기껏해야 지금 4.2%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목표하는 물가 2%에 안착하려면 상반기는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하반기 중에도 3분기까지는 2%대라는 물가 상승률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인상할 수도 없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네, 이러한 그 금리 인상 그 동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까인데요. 현재 네. 좀 바닥이다 아니다를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 주셨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혹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 거죠. 근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부동산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그것이 결국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중금리는 어쨌든 22년 11월 정도가 정점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정점이었었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뭐 상당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더 올라가긴 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진 거 여러분이 체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선행해서 기준금리 인상기에 광폭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고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기에 너도 나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올라간 금리 상황에서는 이제 자기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자기 은행으로부터 또 대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중금리, 대출금리를 낮춰 잡는 거예요. 이제 예. 낮은 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의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 기준금리는 동결이고 떨어뜨린 적 한 번도 없는데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고요. 그것은 이제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론의 어, 하나의 틀이 될 수 있겠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 어쨌든 22년 이후에 미분양 주택이 쌓이다가 23년 지금 1, 2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쌓이고 있죠. 7만 5천 호를 초과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런 국면에서는 집값이 바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는 음, 거예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만 해도 국제 유가가 치솟았죠.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재고가 쌓여서예요. 역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이는 한 음, 집값이 상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너무 이른감이 있습니다. 집값 등락률을 제가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하면서 꾸준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향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닥이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신다. 다만 시중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22년 11월에 시중금리가 정점 찍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집값 등락률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네. 보시면. 그죠? 매우 유사하죠. 네. 거꾸로 그려놓으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을 때는 이 매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그죠? 네. 등락률이.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이제 하향 안정화되니까
매매 가격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등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라는 것이죠.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바닥은 항상 강조하지만 0이 바닥인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요 정도로는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종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강조하지만 적어도 2, 3개월 정도 연속해서 급격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하는 기조를 보이는 시점.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제 곧 인하될 거야. 동결이 아니라 곧 인하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막 집중되는 시점. 혹은 금리 인하. 그 두 가지. 그리고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제로를 향해 올라가다가 제로를 통과하는 구간. 그 구간, 이 세 개가 거의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두 달 격차를 두고. 그런 지점이 23년 뭐 끝자락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23년 연내에는 집을 사지 마시라고 내 집 마련의 시점이 안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이르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23년 끝자락엔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3년 끝자락을 어느 정도 타겟을 하고 매수 시점이 거의 조만간 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동결 그 자체가 뉴 노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 3.5%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20년, 21년의 경험의 기초에서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4, 5, 6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집 마련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뉴노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준금리 레벨이 높은 것보다는 기준금리 인상기에 조정이 많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서 매매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23년 연내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 의견은 그러합니다. 올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시점을 좀 더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미분양 주택 건수 발표, 금리 동결 기조에서 인하 기조로의 전환, 그리고 이 매매 증감률이 언제 또 마이너스 0.1이나 0에 가깝게까지 오는지 이런 것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내 집 마련에 적정한 타이밍을 좀 잡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